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개별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링크 그리고 저희 3프로TV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분은 네. 제가 보니까 정프로님의 최애 게스트가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솔프로님의 원픽이 초코다이제라면 네. 정프로의 원픽은 바로 이제 그만 좀 허재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웃기고 싶어하는 남자. 저분만 웃기면 나는 다른 분 안 웃겨도 돼. 김탁입니까 허재환입니까? 아유 허재환입니다. 허재환님입니까? 네. 원픽은 허재환입니까? 허재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웃겨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장이 모양이라 뭐 제대로 농담도 못 하겠네요. 네, 허재환 이사님 잘 지내셨죠? 잘 지낼 리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더 살이 좀 찌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닌가요?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살 빠지셨나요 혹시? 약간 단거를 조금 먹어서 아, 그런가. 단거를 드셔서? 예. 스트레스 받으면 네. 초코다이제 같은 거. 오히려 땡기죠, 더 예. 살 찌신 것 같아 약간.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좀 두 번 충격 많이 받으신 것 힘드네요. 같은데 지금 당 빠진 거에 충격 받으시고 네. 살쪘다고 해서 충격 받으시고. 자, 우리 여의도 차인표. 우리 허지환 이사님. 일단 뭐 오늘 얘기까지는 뭐 굳이 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한 2, 3주 사이에 정말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하여튼 뭐 누구나 다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네. 왜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이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 특히 이제 한두 주 사이에 특히나 더 왜 이러는 겁니까? 특히 최근 한두 주 특히 이제 FMC 이후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건 이제 연준이 리세션을 만들 거다라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놔둬도 조금 천천히 침체로 갈 수도 있는 미국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체를 어떻게든 만들 거다. 그렇게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걱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저는 중국을 조금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중국을.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지금 조금씩 바닥을 찍고 약간씩 올라오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약간은 3월달, 4월달보다는 이제 5월달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서 뭔가 중국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할 게 있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안 좋아도 미국에서 연준이 의도적으로 침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어느 정도 조금 해주면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잡아주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뭐 중국 시장이 올라오는 거랑 관계없이 특히 최근 2, 3주 동안에 보면은 주식 시장의 어떤 레벨 자체가 완전히 또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라는 거고. 이게 중국 시장 빠지는 동안은 중국이랑 커플링이었는데 네. 반등 때는 지금 중국장 혼자 가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어차피 저희가 잘 알잖아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면서요. 네. 그리고 연준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기대할 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이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20% 25%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래도 중국 시장도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워낙 안 빠졌던 유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좀 내려와 주면서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완전히 좀 다시 한번 레벨 다운되는 걸 보면서 약간 조금 제가 관가했었던 게 있었나 그동안 봤던 변수들 중에 좀 놓치고 있었던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들 요즘 계속 좀 반성하면서 좀 보고 그 사람들한테도 여쭤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뭔가 하여튼 판단을 내리기가 평가를 내리기 혹은 뭐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인데 이런 장에서 제 리서치 센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어쨌든 매일 네. 회의하시잖아요. 뭐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자료를 상황인 써도 거죠. 욕 먹고 네. 안 쓰면 더 먹고. 예. 그러니까 되게 참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음.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뭐 이쪽 섹터가 안 좋으면 다른 섹터로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있어야지 뭔가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다 같이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고, 총대맬 섹터가 없구나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 코멘트가 가장 활발한 애널리스트는 어느 파트 쪽입니까? 아무래도 전략이나 뭐 시황 쪽인가요? 전략이나 시황 쪽도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맨날 떨어지니까 그렇죠.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뭐 계속 이제 그 금리나 이런 그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이야기들은 계속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딱히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했던 얘기가 계속 되돌림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약간의 조금 반등 이후로 경기 침체 오는 거 쭉 해서 이제 올해 연말 뭐 내년 초 계속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전망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다. 물론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한 4분기 정도 되면 주가가 그래도 조금 되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 이후로의 뭐 경기 그리고 주가는 대략 어느 그림을 그릴 걸로 제일 많이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속 안 좋을 거다와 두 번째 이제 그래도 뭐 4분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후자 쪽의 의견입니다. 근거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건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리세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이들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차이점도 있죠. 그때보다도 물가도 높고 그때보다는 뭐 탈세계화라든가 이런 나쁜 변수들도 있긴 하지만 자산 가격이 급격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2000년, 2001년 요때는 되게 리세션의 어떤 길이와 기간과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모습이 그때랑 오히려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유가라든가 뭐 러우 전쟁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변수들이 많지만 미국 가계와 기업들이 어쨌든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예전보다 적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세션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마일드할 거다. 그리고 기간도 되게 짧을 거고, 또 연준이 약간 의도적으로 지금 수요를 억지로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딱 멈추는 순간 의외로 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세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기간이나 그 폭이 예전에 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국면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짧게 끝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때 미국의 주가가 뭐 30% 빠질 때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40% 50% 빠질 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20%에서 30% 사이에서 대부분 좀 끝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주 막 그 시스템을 흔들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에서 30%. 근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올 만큼 왔다. 이제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반론이 기업의 어닝이 안 깨졌다. 그러니까 리세션,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은 좀 빠졌지만 어닝이 하나도 안 깨졌다.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한 고점 대비해서 20% 빠질 때는 밸류에이션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익이 망가지면서 또 한 10에서 15% 한 번 더 빠지고, 그래서 한두 번 더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70년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는 안 깨졌었습니다. 깨지긴 깨졌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73년, 74년 1차 석유 파동 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14% 정도 빠졌고요. 근데 2차 석유 파동 때는 한 5%도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90년, 91년 뭐 물론 그때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고 유가 때문에 좀 걸프전 이제, 때죠, 예, 그때는. 근데도 그때도 한 8% 정도 이익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보통 한 10%에서 15%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이익에서 제가 이제 한 10%, 15%를 까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을 더 급격히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S&P 500 기준으로는 한 3,200에서 3,300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700대, 3,800대가 깨졌으니까 한두 번 정도 저는 조금 더 떨어질 룸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 코스피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한 2,300 정도 계산이 됐었어요. 300,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만큼 빠질 거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또 안 가고 이제 또 반등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좀 2,300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2,400에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그렇죠.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좀 돌이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초반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공급망 쪽에서 네. 미국이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서 네네네. 고용률이 좋은데 실제 사람들이 고용을 원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공급을 못해서 이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사실 전쟁 이전에는 이게 이슈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자산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 근로하고 싶은 어떤 절대 인구층은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 음. 같아요. 근데 아마 좀 조금 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그 노동 참여율이 62.3%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였는데 63%. 60% 초반대 예. 정도. 근데 지금 좀 올라왔는데도 62%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뭐 별로 안 올라오긴 했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쨌든 조기 은퇴자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코인이나 특히 이제 미국의 연금 자산이나 은퇴 자산이 코로나 터지고 워낙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른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대 뭐 아니면 60대 초반에 그냥 빨리 은퇴해버린 조기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산은 증가하고 물가는 낮으니까 은퇴하기 편한 환경이었겠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깨진 그렇죠. 상태이잖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네. 자산은 빠졌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 나타나는 이제 고용 지표들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인플레가 높아지면은 실질 소득이 이렇게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쨌든 직장에 열심히 붙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위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원화채굴에 힘써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원화 채굴? 우리 코인을 할 때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채굴은 이제 월급을 얘기하는 거지. 잘 그걸 좀 모아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어떤 주가 하락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좀 우울한 그런 우울증을 많이들 이렇게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조금 미국 경제가 또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걱정들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좀 될 거는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데는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긴 관점에서는 지금이 분명히 기회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래도 분명히 좀 기회가 롱텀하게 봤을 땐 기회인데 다만 이게 지금이냐 아니면 뭐 조금 한두 달 뒤냐 아니면 다음 분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일을 안 나오면서 있었던 공급단의 이슈는 이제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한두 달 지나면은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은 어쨌든 생산 자체를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네. 이제 원자재단의 네.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뭐 예측하기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 수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수요를 통제하려고 네.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공급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대체 생산 커머디티를 확보하는 노력은 불가능할까요?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까? 그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 약간 일단은 자가당착인 것처럼 조금 걸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뭐 사실 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뭐 지금 당장 8월 달부터는 이제 가스 공급이 쉽지가 않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이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이 더 과도하게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이 좀 같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지금 에너지 소비의 증감, 그 이제 그 휘발유라든가 이런 가스를 소비하는 이제 금액에서의 증감이 있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증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그 재정 정책이 확 줄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은 좀 줄고 에너지 소비는 휘발유 가격이나 유가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좁혀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유가나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미국 가게들이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정제 작용이 작용을 하면서 네. 이게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애꿎은 멀쩡한 가게를 족쳐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나 휘발유 가격도 공급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곤 있지만 이게 더 높아지기보다는 꺾일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유가나 휘발유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 지금 그 신용카드 데이터들을 뭐 정리해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주유소에서 쓰는 결제액이 너무 많이 네. 올라가가지고 다른 쪽에서 소비들이 좀 못하는 거죠. 줄어난다는 데이터들이 좀 네.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 실제 저만 해도 제 주변도 많이 그런데 요새 이제 휘발유가 하도 오르니까 예전에는 주유소 가면 네. 대부분 일단 웬만하면 가득 넣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이제 딱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요즘은 진짜 저도 한 5만 원씩 끊어 넣는데 제 주변에 아까도 점심 먹는 한 두 분 정도가 네. 자기도 요새 꽉 채워 넣다가 요새 꽉 못 채우겠어 갖고 혹시 꽉 채웠는데 한 1, 2주 사이에 유가 빠질까 봐 5만 원씩 끊어 넣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진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게 올라가니까 뭐라도 좀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다르게 보면 아직 그 교통량이 줄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예. 5만 원씩 끊어 넣는 단계죠, 아직. 네. 여기서 차를 이제 놓고 나간 단계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2,5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당장 와이프가 차 키를 뺐겠죠. 이제. 네. 하여튼 뭐 그 유가가 뭐 어쨌든 제일 지금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지금은 이제 두고 계신 그런 네, 상황으로 네, 네.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아, 유가. 그러면 이제 유가는 약간 하락한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 문제들이 같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풀리는 것도 이게 한꺼번에 확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풀리는데 이제 순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유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뭐 금리가 떨어지고 그 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유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리가 이제 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이 되고 금리가 하향이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경기 어떤 바닥이나 침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더 반영한 이후에 올라오는 그래서 좀 시차가 좀 걸리는데
지금이 좀 그런 사실 그 기간이 제일 좀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약간 그 하락 국면에 한 7분 응선, 8분 응선은 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 어떤 바닥을 칠 겁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들이 많은 네, 거는 네. 맞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안 좋을 만한 이유는 뭐 우리가 뭐 원유나 이런 게 워낙 없기도 하고 수출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혹시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댓글창에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빠지는 건 네, 알겠는데 우리가 좀 너무 유독 더 빠지는 것 같다.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네.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이 또 특히 그랬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오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2% 빠졌는데 대만도 1.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굉장히 많이 빠진 편에 속하고요. 오히려 중국이나 홍콩은 안 빠졌잖아요. 일본도 좀 덜 빠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북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테크의 비중이 높은 증시, 네. 대표 증시죠, 두 개가.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은 경기에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가 꺾인다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하나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엔트 파이낸셜이 다시 이제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엔트 파이낸셜이 워낙 대여담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홍콩 시장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이나 대만 비중을 자동으로 뺀다는 거죠. 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을 좀 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되게 또 반도체만 뭐 이유라고 하기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네. 산업 구조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나 뭐 2차 네. 전지나 이런 좀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산업들이 좀 몇 군데 보이고 어떻게 보면 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대만 쪽이 좀 더 그렇죠. 비중이 좀 편중이 높은 것 심하죠. 같은데 네. 또 걔네보다 더 빠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희한할 정도로 한국 증시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 좀 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이제 이번 달까지만 보면 지난 이제 4분기 동안에 네. 아시아에서 가장 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하고 저희예요. 아. 우리나라가 금리를 많이 올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막 올리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네. 막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왔지. 아시아에서만 보면은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니까 이제 되게 금리를 안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꽤 금리를 많이 올리는 나라. 우리가 되게 빨리 올렸고 여러 번 올렸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올린 배경이 결국 가계부채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데이터 보면서 조금 놀란 게 그 저희가 이제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대출은 그래도 꾸준한데 작년 8월,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이후로 가계 대출이 확 줄었습니다. 가계 대출이 확 줄었고 올해 1월부터 4월, 5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가계 대출은 거의 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신용 대출은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용 대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예탁금이나 개인 순매수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닌 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서 먼저 긴축을 했고 그리고 뭐 이번 달에 아니 다음 달에는 뭐 저희가 또 빅스텝 한다고 막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예, 예. 나오니까 오늘 보면은 뭐 코스닥도 많이 빠졌지만 거래소 시장에 뭐 철강이니 뭐 다른 그 운송이니 이런 약간 그래도 비교적 싼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부동산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그 경기가 반도체는 물론 이제 해외 경기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내수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걱정들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빅스텝 얘기를 마침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금리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어쨌든
한국 시장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우리가 금리에 좀 프리미엄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이제 보통 일어나는 걸 많이 경계하잖아요.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뭐 다음 달이든 네. 빅스텝을 얘기하는 게 미국이 이제 연말까지는 3% 이상 갈 게 이제 명확해 보이니 최소 우리가 여기서 0.5에서 한번 올려줘야 연말에 이제 최소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가 뭐 0.25에서 네. 0.5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측들 많이 하시는데 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선택은 우리나라에 있는 매크로 담당자들만 고민하는 건가요? 뭐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까? 다른 국가들도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IMF 때 트라우마가 워낙 커서 네. 훨씬 더 세게 고민을 많이 외환 하는 유출에 거죠. 대한 예. 트라우마가 워낙 네. 강한 거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늘 일본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는데 그러니까요. 별일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97년, 98년에 워낙 세게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완전히 다 그냥 한번 다 기업들이 뭐 죽고 또 그 살아나는 기업들을 아주 헐값에 뭐 이제 해외 투자자한테 넘겼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한데요. 근데 이게 금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 내수의 국가의 어떤 체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가게의 체력이 너무 나빠지면은 오히려 그건 또 유출의 원인이 되는 거라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적절하단 말이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디가 적정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이것만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무조건 한미 금리 역전을 경계해서 예, 하는 것도 저는 국내 아니라고 봅니다.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금리 올리는 것도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네. 이사님은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IMF 때 저희 한국 기업하고 네.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채율 자체가 그때랑은 좀 네. 다르죠, 그렇죠. 외화 확보의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단순히 이게 미국보다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맞춰야만 돈이 안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뭐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상반기가 한 열흘 남았잖아요. 이제 하반기를 우리 또 투자자들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들 종합해 보신 결과 그래도 좋은 쪽과 좀 덜 좋은 쪽 혹은 좀 더 나쁜 쪽 뭐 이런 데들이 구분이 좀 되실 거 아니에요. 예상하시기에 네.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쪽이고 어느 쪽이 좀 더 안 좋은 쪽입니까? 내수 그러니까 어떤 산업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계속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면에서는 소비나 내수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비 내수 쪽은 조금 어렵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보다 저희가 가계 부채가 일단 많고 이미 좀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채가 많기 때문에 내수의 활력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필수 소비재나 뭐 이렇게 아주 경기 방어적인 쪽은 뭐 나름은 그래도 지금 같은 국면에서 좀 버티긴 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진짜 침체가 오면은 저는 똑같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큰 거죠, 네. 딴 나라보다. 지금은 이제 소득 구간에서도 이제 저소득층부터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구간인 거고 아직은 고소득층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런 쪽에서의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낫겠지만 그렇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소비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인플레가 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니지만 에너지나 운송 쪽은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운송 쪽. 네. 운송 쪽은 왜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러니까 뭐 탈세계화라는 거와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는 지역별로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행량이나 운송량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LNG 같은 거
LNG 그죠. 예, 그런 거는 계속해서 좀 투자를 늘리고 뭐 수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뭐 LNG나 에너지나 운송이나 이런 에너지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산업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플레가 저는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에는 좀 피크를 치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테크 섹터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여태까지 이제 금리 오를 때 제일 민감했으니까 네, 좀 주춤하면은 약간 낙폭과대 컨셉인가요? 그건 네. 아니면은 뭐 낙폭화된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테크가 다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옥석 가리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돈 못 버는 테크는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갈릴 거고 특히 이제 테크 내에서도 재고의 부담이 있는 산업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전, 그다음에 가구.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아서 막 쌓아놨던 이런 쪽은 여전히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반도체도 그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 외에 다른 테크들,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류의 테크들, 특히 이제 기업들의 어떤 비용 절감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류의 테크는 저는 되게 여전히 기회는 좀 많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도 어쨌든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이런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습된 AI를 통해서 많이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만 좀 완화가 되면 네.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논의되기 전부터도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전부터 뭔가 빠지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인다고 해서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갈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벤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바이오가 빠졌던 거는 사실 좀 비싸기도 비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안 나오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했던 빠졌다. 임상이나 결과도 생각보다 예, 좀 부진했었던 별로였었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그 실질 기준금리에다가 물가를 뺀 그러니까 실질 기준금리하고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대 강도를 그려보면은 이게 잘 가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이오주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신뢰를 상실한 거에 따른 어떤 가격 반영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싸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불확실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굉장히 레벨 다운하는 상황에서도 안 빠지고는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조금 그동안 약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좀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 측면에서는 악재들을 대부분 좀 많이 반영한 주가들이 이제 바이오에서 좀 네.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혹시 뭐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실 테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저는 자동차는 이제 소비주랑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제일 힘들었던 업종,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제일 힘들었던 업종이 소비재, 특히 이제 소매 업종하고 자동차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운행 같은 게 또 쉽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물론 뭐 전기차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내구재 쪽이 아주 좋아지기는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실질 소득이 주니까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5, 6천만 원짜리 차를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쉽진 않을 거다라고 있는 좀 차 보고 살 것도 있고요. 댕겨야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좀 너무 경기에 예민하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이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투자를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반도체도
조금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막 유가가 한참 올라가고 하면 뭐 이렇게 해외 쪽에서 수주하는 뭐 이렇게 플랜트 수주하는 네. 업체들이나 이런 건들이 제 기억에 뭐 2000년대 중반 아주 때나 좋았죠. 이럴 때 한참 우리나라 경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는 상당히 그때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도 육상 플랜트 쪽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기다리면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과거랑은 좀 환경이 혹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이미 발주가 나오는데 한국 기업들만 수주를 좀 못 받고 있는 건지 좀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제일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7, 80년대 워낙 뭐 아파트나 건설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중동에서의 해외 수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맞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은 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수주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해외 수주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건지 여기에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수주가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재정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죠, 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안 하지 않고 되게 좀 활발한데 네. 의외로 이런 유가 뉴스들이 있는 거에 비하면은 저희가 뭐 수주를 땄다든가 뭔가 이제 이런 뉴스들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게 뭐 다른 쪽으로 좀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건설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실제 에너지 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이쪽 섹터가 조금 더 훨씬 더 좋을 좋을 것 같다.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그런 쪽이 좋을 것이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다 예, 예.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그나마 잘 안 빠지는 섹터, 그러니까 다 웬만해서는 다 많이 빠지는데 안 망가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쪽도 나쁘진 않다가 이제 이번 주 들면서 부동산 특히 리츠 쪽도 이제 좀 많이 오늘도 리츠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츠가 부동산 진짜 한참 잘 버텼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쪽도 계속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똑같이 임대료 같은 거 받아낼 수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프라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은.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 이런 부동산에 비해서 인프라 쪽 부동산은 훨씬 좀 견조할 거다. 예. 인프라 쪽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 그 자체. 인프라 그 자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70년대 80년대 저는 이제 처음에는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은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미나를 하다 보면 계속 그때 얘기를 자꾸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때가 유가 때문에 한참 네. 골머리 썩던 데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뭐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를 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산업 장비하고 운송 장비 투자가 늘어났었습니다. 70년대예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산업 장비와 운송 장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그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도 같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웨이지와 프라이스가 같이 연동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람 대신 이제 기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화나 기계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플레가 높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자동화나 기계화 설비가 되게 좀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운송 장비,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유가가 너무 그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쉐일에 대한 연구도 그때부터 물론 빛을 발하게 된 거는 오바마 이후 2008년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궁하면은 뭐 연구를 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연구가 돼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때 네. 당시에 꽤 많은 운송 장비, 그러니까 이런 운송과 관련된 또는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뭐 지금도 에너지에 대한 어떤 안보
이런 거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긴 그림에서 좋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신재생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에너지 뭐 석유 뭐 네. 가스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저는 꽤 쏠쏠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예측하신 전망대로 이렇게 만약에 간다 혹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판단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그널들 뭐를 우리가 좀 체크하면 아 이대로 좀 비슷하게 가는구나 혹은 아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가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표를 제일 좀 중요하게 볼까요?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연초 특히 상반기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미스를 했던 게 결국 유가였던 것 같아요. 유가. 유가가 사실 연초만 해도 뭐 러우 전쟁 때 뭐 100불에서 한 120불 가면은 이제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불대이고 뭐 150불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딱히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은 한 번 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유가가 100불 밑으로 간다 또는 이제 뭐 조금 하향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여튼 유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우리 허지한 이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 모시고 뭐 시장에 대한 조금은 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역시 뭐 우리 쉽지 않은 요즘의 장 상황에서 뭐 어떤 예측 내놓는 것조차도 너무 이제 조심스러우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3프로 찾아주셔서 어려운 얘기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엔 조금 더 힘나는 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